근데 이번에 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항상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지를 하면은 작가님이 이제 잘 수정을 해주시잖아요.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이틀 전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먼저 전화 주셨어요? 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여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 아직도 거거나. 대본을 안 읽었거나 시간이 너무 없거나. 네.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그냥 대본 가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서 고치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그랬으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슈만 첼로 협주곡 얘기하려고 했는데 슈만 첼로 협주곡을 연주한 적도 되게 드물고 그 이상 앤더스 첼리스트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인연이 많이 안 닿았었어요. 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독일에 주로 있지 않았나요? 연주는 자주 했죠. 네. 저는 슈만 협주곡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직접 가서 보셨어요?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하진 않아요.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 개가 꼬여서 이렇게 마치 하나의 사건이 사시는 곳은 독일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독일에서 사세요. 이번에도 이 공연이랑 다른 것 때문에 엮여서 독일에서 아마 교수하고 있을걸요? 교수님이시구나. 네. 확실하진 않아요. 처음에 이상 앤더스 씨랑 이제 부지자님이랑 슈만 첼로 협주곡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했거든요. 네, 저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다른 의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정말 공연도 좋겠지만 나중에 한 2년, 3년 뒤래도 다시 한번 이제 지휘자님하고 다른 곡으로 좀 협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하고 네. 있어요. 이상 앤더스 씨에 관련된 거는 좀 다시 한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항상 이 작곡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티켓을 정말 사고 싶게 파야 되니까 그래도 일반인한테 친숙한 건 슈만이다. 슈만과 네. 클라라. 슈만과 클라라 때문에. 브람스. 그렇죠. 브람스까지. 네. 그리고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나 시기에도 잘 이제 먹힐 수 있는 스토리고 음악적으로도 이제 그런 관계들이 지금 뭐 불륜 콘텐츠만 나오면 막 시청률 1위 찍고 막 와이프가 그때 즐겨보더라고요. 뭐 불륜 스토리 막자 이런 거. 저는 재미없는데 뭔가 대리만족? 굳이 잘 살고 있는 가정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슈만 작곡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작가님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지휘자의 입장에서 쓴 협주곡이잖아요. 근데 원래 슈만은 피아니스트로 훨씬 더 이름이 났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연주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피아니스트로 대성을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연습을 할 때에 손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돌로 만든 추를 달아가지고 연습을 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연습을 한 나머지 이제 약지 손가락이 나간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재기불능의 피아니스트로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지휘자로 이제 전향을 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클라라라고 자기의 스승님의 따님에게 이제 꽂히면서 이제 그 사랑이 막 이렇게 피어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슈만을 우리는 지금 작곡가로 되게 널리 알고 있고 그 사람의 피아노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교과서잖아요. 사실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그런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작품들을 작곡을 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인정을 못 받았어요. 뭐 이런 것도 작품이냐, 뭐 너무 난해하다, 고전주의적인 형식이 완전히 다 틀어졌다 이러면서 비난을 당시에 되게 많이 받으면서 발표가 되지 못한 작품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발표가 되더라도 사람들의 평단에 지지를 받거나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소멸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작품들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고 작곡가가 죽은 다음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고전으로 남아서 회자가 된 이유는 사실은 와이프 덕분이에요. 클라라. 클라라가 슈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슈만이 질투도 되게 많이 했다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질투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클라라가 시집을 가고 나서는 사실 얼마 있다가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을 놨거든요. 경단녀였어요. 슈만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 이제 다시 재기를 한 거죠. 유럽 각국에 공연을 하러 다닐 때에 꼭 남편곡을 연주를 했어요. 남편곡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널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슈만의 이름이 작곡가로서 그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첼로 협주곡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슈만이 이렇게 재기불능이 되기 직전에 디셀도르프의 그 극장의 예술감독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휘자로 활동을 하면서 아직은 온전하게 뭔가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행복할 때 그럴 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작품이 가진 의의는 사실은 악기에 있어요. 첼로.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첼로를 어떤 솔리스트의 악기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 이전의 작곡가들 뭐 슈베르트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첼로 협주곡 남긴 게 없잖아요. 하이든만 있고. 말고는 예. 없죠. 예, 그래서 이 첼로가 그런 독주 악기로서의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보지 뭐 그러면서 완성을 시킨 첼리스트들의 독주 레파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항상 레퍼토리가 모자란 것 때문에 되게 그들이 괴로워하는데 그런 첼리스트들에게는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굉장히 금쪽 같은 레파토리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다쳐가지고 네. 피아노를 좀 그만뒀다는 게 털이죠.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오른손이라고 오른손을, 했거든요. 네. 오른손을 다쳐서 네. 이제 그때 그만뒀. 아. 그 진짜로 이제 그만뒀. 있었던 일이에요. 아파졌잖아요. 네, 네. 아파서 이제 왔는데 네. 와이프는 막 승승장구.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조금 좀 우울증이 그때서부터 네. 시작하지 않았을까. 사모님 잘하면 그렇게 좀 우울해요? 마치고 아 저는 너무 좋죠. 아군이 없어. 아니 저는 네. 동생이 잘 돼도 너무 좋아요. 멋있는 차 동생 타고. 말고 사모님. 아니 사모님이요. 피아노 와이프님이 잘 되면 너무 너무 좋죠. 근데 왜 그렇게 슈만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정신병에 걸렸다길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 그때 당시에 계속 그 스승님이 결혼을 용납을 해주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3년 4년 막 그 네. 고소 근데 법정에서 결국에는 이겨서 결혼을 하긴 그렇죠. 했는데 정신병이 걸린 그거를 조금 이제 궁금한 거죠. 음. 왜 걸렸을까? 근본적인 그거는 매독에 의한 이제 뇌의 그건 맞는 것 같고 그게 우울증의 이제, 발동. 네, 우울증의 발동이 이제 클라라한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클라라는 왜 슈만한테 끌렸을까요? 슈만이 뭐 사창가도 다니고 많은 여자들도 만나고 네. 그래서 매독에 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슈만이 그런 사생활을 클라라는 다 알고 알았어요.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따로 구별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용납이 되던 시기였대요. 슈베르트, 베토벤, 슈만 다 이제 사창가 이렇게 단골 네. 손님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따로 있었고 클라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여겨지는 게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잖아요. 그리고 클라라는 되게 그 시대에도 굉장히 독특한 여성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비크 교수는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남자들과 똑같은 그런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렇게 슈만과의 결혼을 반대를 했던 이유가 단지 슈만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뿐이 아니라 경단녀가 될까봐 실제로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클라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독립된 여성으로 성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간섭이 굉장히 불편했고 인생을 갖다 사실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더 그렇죠. 복수심에. 복수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고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니까 또래 남자 아이들과 뭐 이렇게 논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한 연주도 되게 잘하고 음악적인 어떤 이해심도 되게 높고 아버지가 인정을 해줬고 이제 그런 남자한테 심리적으로 끌렸던 게 아닐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결국엔 자기가 다 보필하는 또 하나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계속 키우는 꼴이 되어버렸지만 첼로 협주곡이 이 시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구조적이나 음악적으로 뭐 어떤 다른 협주곡과 좀 특징이 있나요? 네, 특징이 뭐냐면 이 슈만 첼로 협주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 구분이 없어요. 쭉. 1악장에서 2악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악장, 2악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게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지휘를 하면서 슈만이 악장 사이에 박수 나오는 거를 그렇게 못 견뎌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아예 못 치게 하려고. 피아노 네. 협주곡 같은 경우도 2, 3악장이 연결이 돼 있고 바이올린 협주곡도 2, 3악장이 연결이 네, 돼 그래서 있어요. 아예 못 치게 하려고 처음부터 다 그냥 그거, 네, 다 그냥 쭉. 이어버렸다고. 그런 것도 관객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 사이에 이제 알고서 막 쳐. 아니 슈만이 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썼는데 첼로 협주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게 처음에 네 마디가 나와요. 목관이 밀라도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러면 첼로가 자라라라라 그러면 빠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하고서 이제 첼로가 나오는데 그 처음 빠리 요거가 사도 네. 올라간 그걸로 이제 목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1악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1악장 끝에 부분에서
목관이 또 그 오누미 하면서 이제 2악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6마디의 브릿지가 있어요. 네. 2악장 4마디 전이거든요. 혹시 한번 어. 찾아봐 주셔서 그 멜로디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 4마디가 너무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2악장이 시작이 돼요. 이 2악장 또 특징이 뭐냐면 솔로 첼로하고 우리 첼로 수석하고 그 대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낭만 시대에서는 조금 약간 특이한? 그렇죠. 네, 그 좀 유래를 볼 특이한, 수가 없죠. 그런- 보통 대화랑 바이올린 악장이랑 같이. 그렇죠. 그래서 두보르작 첼로 협주곡 네. 마지막 악장 보면은 바이올린 악장이 이렇게 아니면 목관이랑 같이 대화. 그렇죠. 대화는. 근데 이제 첼로하고 첼로끼리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조금 뭐 클라라하고 슈만하고의 어떤 그런 아. 끈적한 그런 대화죠. 대화가 끈적한가요? 선율이? 끈적해요. 아 네, 끈적해요. 끈적해요. 아쉽게 조금 짧아요. 그리고 나서 긴 카데짜가 또 나와요. 3악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얌빰빰 다다가다가단딴딴 하고서 이게 또 3악장이 시작이 되고 그 3악장의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카덴사를 시작을 하면은 카덴사 왜 마디수가 그냥 한 마디에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3악장은 카덴사에 마디수가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박자가 있어요. 마디가 정해져 있는 마디가 있는 박자가 있는 그런 카덴사가 있다는 거. 그거가 조금 약간 좀 특이한 점이고 음악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슈만이 첼로를 연주를 했었나요? 현악기를 연주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네. 네. 이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를 했고 그리고 피아노 못지않게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글빨로 대성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자기 필명을 2개 써가지고는 집필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평론가. 평론가로 활동했었죠. 그래서 음악 신보라는 음악 비평을 많이 하면서 당시에 사실은 자신의 음악보다는 자기가 음악을 듣고 쓴 비평을 갖고 그 음악계를 좌지우지했던 거기 음악 이제 빼고 다 잘했어요. 그막 당시에. 브람스도 소개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뻔했네요. 슈만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스캔들이니까. 네. 그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슈만이 죽을 때 클라라가 슈만에게 와인을 이제 먹여주려고 했었던나 뭐 그랬을 때 이제 슈만이 클라라한테 한 마디 있잖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했나? 그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하더라고요. 브람스랑 그건 클라라의 근데 썰 아니에요? 그쵸 썰이죠. 네. 네. 1850 몇 년도에 죽은 걸로 슈만이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슈만하고 클라라 사이에 자식이 8명이 그 중에서 이제 막내 아들이 그 브람스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죠. 마지막 아이 네. 그 태어난 해가 1850 몇 년.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무슨 아이를 만들? 그러니까 아이고. 정신하고는 상관없지 않아요? 뭐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클라라와 또 브람스의 관계는 또 다른 챕터고 슈만과의 챕터가 접히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거나 아니면 살짝 겹쳤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근데 클라라가 어쨌든 슈만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다 부양을 하고 그 자식들을 부양을 할 때 슈만이 완전히 손을 놓은 상황이었는데 클라라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걸 브람스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그래서 막 와서 뭐 돌봐주고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런 브람스에게 애정을 느꼈다고 한들 슈만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진 않고 브람스가 막 그렇게 뭔가 오매불망 또 클라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브람스도 여성 편력이 엄청났어요. 다들 이렇게 네. 사생활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클라라는 또 슈만 옆에 잠들었잖아요. 의리는 일단 지킨 거죠. 클라라하고 이제 브람스하고 주고받은 그런 편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막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 나이 차이가 몇 살이더라? 꽤 나는데. 20 몇 네. 살이죠. 아 근데 그런 거 보면 클라라가 정말 난여자였던 것 같아. 이 위로 20살, 밑으로 20살을 다 커버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게 미성년자를 사랑한 거였으니까. 결혼을 못하게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할 수 없어서 계속 그래서 결혼이 지연됐던 건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찌질하게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계속 찔러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막 그러면서 편지 다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작가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재능이 끌린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꼭 여자가 남자한테만 국한되진 않나 봐요. 그 당시에 브람스가 이제 클라라한테 끌렸던 거는 약간 근데 그런 되게 게 있을 것 이쁘기도 했어요 클라라가. 아 그러면은 재능이 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외모에 끌린 걸로.
지난번에 서울시향 정기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롯데에서 했는데 로비에서 어떤 분이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관객 중에 한 분이어서 아, 네 그러면서 그냥 저는 이제 서울시향 쪽에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경기 필포유 잘 보고 있다고 정말 찾기 힘든데. 매우 유익한 채널이라면서 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셨다고. 예.